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오늘도 선고일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오늘은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아직까지 별다른 공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후 변론을 마친 뒤에 20일 넘게 매일같이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길어지는 배경은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처음 이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을 때 어쨌든 쟁점이 나왔을 때 이게 조금 단순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보다는 좀 단순하다는 의견이 사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평의가 보통 2주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3월 7일에도 이제 예상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것을 보면 일단은 평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의견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일치하는 의견으로 가기에 이제 정리하게 되는 근거들이 있는데 네. 그 근거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서로 재판관들 사이에 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절차, 그러니까 평결, 이 부분까지 이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선고일 지정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거의 월요일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엔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늦어도 내일까지 기일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전임 대통령의 이런 뭐 탄핵 심판 절차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쓸 때 통상 이제 어쨌든 2, 3일 전에 선고 2, 3일 전에 이제 고지를 해주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뭐 수요일 정도에는 선고일이 고지가 돼야 그래야 뭐 금요일 정도의 선고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일 또 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 뭐 조심스럽지만 하루 전에도 이제 고지를 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평의가 조금 아직까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는지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별다른 공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도 지금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국론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는 만큼 재판관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그거는 정말 많이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부분은 단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일반 재판 절차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이제 불복을 하고 다툴 수 있는데 예.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어쨌든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만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게 된다면 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또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고가 나고 나서의 또 후폭풍을 또 고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헌재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평의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결론에 도달을 하기까지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로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쨌든 이후에 있을 그런 사회적인 혼란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지만 어쨌든 만장일치로 가는 결론을 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느라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1쪽, 박 전 대통령 89쪽 분량이었고요.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결정문은 55쪽 분량으로 결정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길게 작성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예. 길게 작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쟁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절차적인 위반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소추 사유로서 내란죄를 이제 추가를 했다가 예. 그 부분을 이제 뺐거든요. 그 철회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소추의 그런 요건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각하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것이 내란죄 소추 사유를 뺐을 때 각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를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위반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 헌재에서는 이제 결정문을 쓸 때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것이고요. 실체적인 요건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정도로 그런 국가의 비상사태가 맞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 그다음에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증인들의 증언들도 나왔는데 이 증언들 중에서 어떤 증언은 이제 어쨌든 무게가 실리고 본인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채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홍장원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는 왜 신빙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신빙성을 배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증인 신문을 했을 때 증인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재판에서 이제 군 수뇌부들의 진술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럼 그 진술들마다 어떻게 신빙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지도 헌재에서 다 결정을 해서 결정문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이전의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 심판에서의 그런 분량보다는 조금 더 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각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하라는 건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정인 거잖아요. 변론을 11차례를 했는데도 각하 같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체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보기는 했는데, 근데 이런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왔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조금은 이게 실체로 들어가기에는 좀 이 소송 요건이 좀 결여가 됐다,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체적인 요건을 배제를 하고 소추 요건,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각하로서 이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내란죄를 이제 소추 사유에서 제외를 한 거는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빼게 됐을 때 이 소추 사유 중에 어쨌든 비상계엄과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소추 사유에서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되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지만 각하보다는 그래도 이제 실체적인 요건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좀 예.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24일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고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일정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그 재판 절차들은 형사재판 절차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하는 절차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이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원론적으로 맞긴 합니다. 근데 맞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 선고의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여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장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도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성격도 띈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선고일은 조금 피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취지에서 그 선고를 좀 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 양일의 이제 형사재판 절차하고는 좀 중복을 피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또는 중도 합류, 그리고 한 총리 탄핵 심판 문제는 영향을 줄까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헌재에서 이제 권한쟁의 인용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시점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했던 절차들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변론기를 열어야 되고, 기존에 했던 증거조사 과정들을 간단하게라도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지연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후에 4월 18일에 이제 어쨌든 재판관 2명이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갔을 때
이후에 재판관들이 다시 선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뭐 쟁점화가 될 수 있어가지고 뭐 조심스럽지만 만약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예. 이 사건 재판 그냥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배제를 해놓고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아마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 쟁점이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있냐면 비상계엄을 할 때 어쨌든 헌법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헌법의 요건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럼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해서 사실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와 조금 엇갈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헌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얼마만큼의 위반성이 있는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서 만약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하나의 또 가늠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결과가 만약에 먼저 나오게 됐을 때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그럼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더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가 이뤄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마 조심스럽지만 같이 이제 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보다는 조금 뒤로 빼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해서 좀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조금 미리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미리 배제를 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선고일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변론 기일이었는데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또 변론이 종결이 됐거든요.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건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해 주시죠.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막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란 동조 행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 대전지검의 특활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 그것이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이 또 사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 퇴장을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소추권이 지금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추 사유로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런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소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헌재에서 이 사안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걸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뭐 내란의 동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형사 사건에서도 영향을 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관여해서 좀 심리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지금 어쨌든 당시에 이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이게 국민의 어쨌든 신임권을 박탈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런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판단이 돼야만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파면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예.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법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은 법 위반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국민이 부여한 간접적인 신임권을 박탈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심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인데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결론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사면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그 법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일부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법률 위반이 중대한가, 그러니까 파면을 시켜야 될 정도로 중대한가에 대해서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사유가 사실관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국회 측에서 지금 소추 사유로서 내걸고 있는 것들이 과연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이 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부적법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큰 위반이 있는지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재판관들이 아마 이제 똑같이 평의를 통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각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의 결정인데 그동안에는 좀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뭐가 달랐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네. 이제 영장심의위원회 서울고검에서 이제 그렇게 갔었을 때 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결정이 사실 없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라는 결론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의견을 좀 배제를 하고 이제 기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본인들도 좀 그렇게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아까 이제 기사를 확인하기로는 조금 그래도 뭐 혐의 소명이 있어가지고 미진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입장도 수사팀 내부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 신병에 대해서 확보를 한번 해보자, 재판부에 통해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아마 이제 청구까지 나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구가 됐으니까 사실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 하지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둘 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이른바 이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도 더 속도가 붙겠죠. 그렇습니다. 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사실 이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보면서 사실 반전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면 10일 동안 또 이제 수사를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속도가 붙는다라는 이유가 이 빠르게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10일 내에 이런 결정을 이 수사를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 비아폰에 있어가지고 증거를 삭제했던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통해서 이제 진술을 확보를 할 것이고, 네. 무엇보다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이 비아폰 삭제를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실무자의 진술에서는 뭐 사령관 3명에 대해서 그런 기록을 삭제를 했다 이런 진술도 또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심리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질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뭐 신병 확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혐의가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사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